1941년 12월 일본의 기습적인 진주만 공습은 미국을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만들었습니다. 8척의 전함이 격침되거나 파괴되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미국의 태평양 함대는 태평양에서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점점 휘청이게 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일본인들의 효율적인 전략과 상황 대처에 대해 매우 놀랐습니다. 그저 일본인들을 키가 작고 뻐드렁니가 났으며 머리가 나쁜 황인종일 뿐이라고 여겼던 미국인들의 고정관념은 진주만 공습이 있었던 이후로 완벽히 깨져버렸습니다. 이후로 진주만 공습의 치욕을 겪은 뒤 미국의 남은 태평양 함대를 지휘할 새 지휘관이 임명되었고 새로운 지휘관으로서 체스터 니미츠 장군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열정적이고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태평양 함대의 지휘권을 맡은 니미츠 장군은 미국의 불리한 전황에 반전을 주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우 어려운 여러 임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태평양에서의 주도권을 쥐게 된 일본군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태평양을 휩쓸면서 그들의 팽창주의 야망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떨어진 국민들의 사기와 자신들의 불리한 전황에 반전을 주기 위한 둘리틀 공습을 계획했고 일본의 대도시들을 연달아 기습 폭격합니다. 일본 연합함대의 총사령관인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은 미군 항공모함 함대를 다시 공격해서 완전히 끝장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둘리틀 특공대가 일본 근처에 있던 항공모함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은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 태평양 함대를 완전히 파괴해야만 한다는 야마모토 제독의 주장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곧이어 그는 미국의 최전방 기지이자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 미드웨이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고 일본군 전체가 야마모토 제독의 계획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일본이 미드웨이를 공격할 때 진주만에서 나와 미드웨이를 방어하러 나온 미군의 항공모함들을 끌어내서 유인한 다음 훨씬 큰 일본군 함대로 기습하는 결정적인 해전을 통해 니미츠의 태평양 함대를 전멸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마모토 제독의 미드웨이 계획이 실행되기도 전에 일본에게 예상치도 못했던 절호의 찬스가 생겼습니다. 바로 호주 해안 쪽에 있던 일본군의 항공모함 두 척이 미군의 항공모함 렉싱턴 그리고 요코타운이랑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갑작스럽게 미국의 항공모함 절반을 파괴할 수 있는 기회를 손에 넣게 된 것이죠. 과거와는 다르게 각자의 함선들이 서로가 보이지도 않는 거리에서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항모 대 항모의 결전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전함의 교전거리가 함선의 속도 및 함포의 사거리에 제약되던 것과는 다르게 항공모함에 탑재된 급강화 폭격기와 뇌격기는 수백 킬로미터 너머의 적을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전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전함의 시대에서 항모의 시대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고 이젠 함선들이 수평선 너머에 보이지도 않는 적 함선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양국의 치열한 교전 끝에 일본군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본군의 주력 항모 두 척도 피해를 입었지만 미태평양 함대의 주력이었던 렉싱턴 항공모함은 일본군의 타격에 의해 완전히 격파되어 침몰하고 말았고 요크타운 또한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태평양 함대의 주력 항모 4척 중 2척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최초의 항모대전을 학자들은 사노해 해전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이번 사노해 해전으로 미드웨이 공격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과의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감이 들었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크고 강하지만 똑똑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며 자만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자신감에 가득 찬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은 일본 해군의 고위 지휘관들을 자신의 전함에 불러 모아 서둘러 미드웨이 공격에 대한 계획 진행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는 그가 계획했던 진주만 공습처럼 다시 한번 매우 철저하게 준비된 기습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습에만 의존하던 일본군의 작전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해군은 모든 통신을 암호화하여 전달하고 있었는데 미 해군의 암호 해독반은 항상 일본군의 암호문을 감청하고 해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암호 해독반을 이끌던 조셉 로시포르 대령은 일본군의 암호에 특히 AF라는 문자가 자주 나타난다는 것을 파악했고 일본군 순찰대가 보낸 통신문 중에서 AF를 지나가고 있다는 말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군 비행기들이 지나갈 수 있는 미군 거점은 미드웨이 섬뿐이라고 생각했고 일본군의 AF는 미드웨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로시포르 대령은 서둘러 열심히 보고서를 작성해 워싱턴에 있던 자신의 상관들에게 보냈지만 사령부는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철저히 무시되었고 사령부는 AF가 하와이라는 주장과 심지어 육군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가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로시포르 대령은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의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는 바로 미드웨이 섬의 해수 담수화 장치가 고장나서 식수가 부족하다는 거짓 교신을 일본군에게 흘립니다. 일본군은 이 떡밥을 덥석 물어 AF의 식수가 부족함이라는 무전을 날렸고, 미군은 이 무전을 성공적으로 감청해서 일본군의 다음 목표가 확실하게 미드웨이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젠 일본이 깔아놓은 함정이 비로소 미국이 깔아놓은 함정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당시 미 태평양 함대의 전력은 누가 봐도 일본 함대를 상대할 수 없는 전력이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주력 항공모함 4척이 건실이 있던 반면, 미국의 렉싱턴은 산호해 해전으로 인해 침몰했고, 또 다른 한 척이었던 요크타운은 반파된 상태였기에 결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군의 항공모함들은 단 2척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미군의 입장에서는 반파된 요크타운이라도 재빨리 수리해 다가오는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과의 비등한 전력을 맞추는 것이 중요했고,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니미츠 제독은 예상 수리 기간이 3개월이었던 요크타운을 서둘러 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함선 정비사 1,400명을 모두 투입해 요크타운을 68시간 만에 수리했고, 이후 미드웨이를 향해 성공적으로 출항시킵니다. 1942년 6월 4일 일본군의 연합함대가 미드웨이 근처까지 접근했고, 함대의 지휘관이었던 나고모 주이치 제독의 명령에 따라 일본의 주력 항공모함 4척은 자신들의 1차 공격대를 일제히 발진시켰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일본군의 1차 공격대는 미드웨이 상공에 나타났고, 미드웨이 섬에 불벼락을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드웨이 섬에 있던 미군의 전투기들은 격렬하게 저항했고, 폭격기는 일본의 항공모함을 향해 날아가 일본 함대 상공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항공모함 함대는 미군의 저항을 막기 위해 제로센이라고 불린 전투기 수십 대를 재빠르게 출격시켰습니다. 진주만과 산호해 해전을 겪은 노련한 일본의 조종사들의 손에서 엄청난 속도와 기동력을 가진 뛰어난 제로센은 죽음의 무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미군의 폭격기들은 일본 항공모함에 단 한 대의 폭탄도 명중시키지 못하고 줄줄이 격추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심했던 미군의 반격 때문에 미드웨이를 제대로 타격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나고모 제독은 이어서 남은 미드웨이의 방어선을 완벽히 파괴하기 위해 2차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에 남아있던 2차 공격대의 폭격기들은 함선을 공격하기 위한 대함 어뢰를 탑재한 상태였고, 나고모 제독은 폭격기들의 무장을 지상 공격용 폭탄으로 바꾸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폭격기의 무장을 바꾼다는 것은 절대 짧은 시간 안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리던 작업이기 때문이었기에 그동안 폭격기들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었지만, 나고모 제독은 자신의 결정을 완고하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0분 뒤 나고모 제독의 함선에 일본 정찰기의 불길한 무선 교신이 도달했습니다. 사실 공격이 벌어진 날 아침, 미 항공모함 함대는 당연하게도 미드웨이 근처에서 일본군을 반대로 기습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함대들이 자신들의 함정 안에 들어오자 뇌격기와 급강화 폭격기 대대들을 발진시켜 일본 함대를 향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정찰기의 무선 교신을 들은 나고모 제독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아 급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에 따르면 최소 3-4일 동안 미 함선이 미드웨이 인근에 나타나지 말아야 했지만, 미군들은 이미 자신들의 계획했던 모든 것을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공격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당황한 나고모 제독은 급히 미드웨이를 다시 공격하려고 했던 폭격기의 무장 교체 작업을 중지하고 함선 공격용 어뢰로 재교체하라고 명령합니다. 또 한 번 비행기들의 무장을 다시 바꿔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일본 항공모함의 경납고에서는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경납고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난장판이 되었고, 갑판 위의 폭탄들은 아무렇게나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격을 마치고 돌아온 1차 공격대 함재기들은 급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항모의 정비병들은 지상용 무기들을 제대로 치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고모 제독의 함선들이 여전히 무장 교체를 하고 있을 때 미 태평양 함대에서 출격한 미군의 비행기들은 일본군의 항공모함 근처에 도착합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비행대대는 뇌격기 대대였습니다. 미군의 뇌격기 대대는 자신들의 어뢰를 일본의 항모에 명중시키기 위해 용맹하게 나섰지만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한 일본군을 전멸시킬 첫 번째 기회를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공무장이 빈약했던 미군의 뇌격기들은 일본의 제로센에 의해 공중에서 손쉽게 격추당했고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됩니다. 3개의 항모에서 출격한 미 해군의 뇌격기 대대들은 일본군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한 채 거의 모두가 전멸하는 참극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문득 하늘을 올려다본 일본 항공모함의 한 견시병이 소리쳤습니다. 미군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급강하 폭격기 대대는 잠시 동안 길을 잃은 탓에 뒤늦게 일본 항공모함들의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구름 속에서 나타난 급강하 폭격기 대대의 일본 함대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호위 전투기들 모두가 미군의 내격기들을 요격하기 위해 항공모함의 하늘을 비운 상태였고, 상공을 감시하던 일본 항공모함의 견시병들도 모두 저공에 있던 미군 내격기들에 익숙해진 터라 고공에 있던 미군의 급강하 폭격기들을 일찍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윽고 일본의 호위 전투기들이 항공모함을 미처 수호하지 못한 빈틈을 찾아낸 미군 폭격대는 약 4,500m 상공에서 목표물을 향해 급강하를 시작했습니다. 조종석으로 불어닥치는 바람과 귓가에 들리는 엄청난 굉음을 느끼면서 80도의 각도로 강화하는 비행기 사방에서 대공포탄이 날아들었지만 노련한 미군 급강하 폭격기 조종사들은 놀라운 명중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일본의 아카기 항공모함은 단 한 발만을 맞았지만 그 한 발이 완벽한 위치에 떨어져서 한 방에 격침당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가중시킨 것은 나고모 제독의 실수였습니다. 함대 갑판 위에 질비한 항공기, 연료와 어뢰, 뇌격기에서 떼어낸 폭탄이 연쇄 폭발을 일으켜 떠다니는 폭발물 그 자체였던 일본 항공모함 갑판은 순식간에 불타오르는 연료로 뒤덮이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1942년 6월 4일 오전 10시 25분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한 태평양 전쟁을 실제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분 뒤 전투의 승기는 완전히 반대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일본의 핵심 전력이었던 항공모함 4척 중 3척은 화염과 폭발로 인해 생산이 조각났고 불과 5분 만에 미드웨이 해전의 전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때에도 역사를 이보다 빠르고 완전히 뒤집어버린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충격에 빠진 나고모 제독은 불타오르는 자신의 기함을 버려야만 했고, 내격기 요격에 나섰던 수많은 일본 전투기들은 바다에 불시착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도 일본군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주력 항공모함 4척 중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한 척의 항공모함 히류가 반격에 나섰던 겁니다. 히류의 함재기들은 2차례에 걸쳐 미군의 요크타운 항공모함을 공격했고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급강하 폭격기 대대는 마지막으로 남은 일본군 항공모함 히류를 끝까지 추격해 파괴시켰습니다. 480km도 더 떨어진 곳에 있던 일본의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은 결국 미군의 매복 기습 공격 소식과 자신의 항공모함 4척이 모두 침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일본 해군의 심장들이 모두 파괴된 것을 인지한 그는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처참한 패배를 직감했습니다. 자신들이 세계 최강이라 자부했던 일본 함대는 이렇게 3일간 치루어진 미드웨이 해전으로 출격했던 항공모함 4척이 모두 침몰했고 항공기 300여 대 파괴, 3,500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면 미군은 항공모함 한 척 침몰, 항공기 147대 손실, 해군 307명이 전사했습니다. 완벽한 미국의 승리였던 겁니다. 이어서 만신창이가 된 난민골을 한 채 고국으로 돌아온 일본군 고위사령관들은 도대체 어떻게 4척의 항공모함을 단 하루 만에 잃어버린 것인지 설명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들은 이 전투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처참히 패배한 미드웨이 해전에 참혹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은폐하려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살아남은 자국의 조종사와 승조원마저 모조리 극비리에 연금시켜버렸습니다. 해군의 영웅 취급을 받던 야마모토 사령관과 그의 나고모 제독 등 엉뚱하게도 이 참사에 책임이 있던 대부분의 일본 장교들이 직위를 유지하게 되었고 그 어느 누구 또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에선 태평양 전쟁 개전 6개월 만에 미국이 일본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든 최초의 전투였기 때문에 미드웨이 해전의 승리로 인한 행복감은 미국에게 무척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니미치 제독은 자신이 태평양 전선을 지휘하기에 적임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미국에게 꼭 필요했던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성공했던 것은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하는 동안 한 번도 들키지 않았던 보안과 기밀 유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드웨이 공습 때의 일본은 전투 시작 전부터 이미 그 계획에 노출되어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진주만 공습 이후 일본군의 자만심도 패배의 큰 원인이기는 하지만 결국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을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로슈포트의 암호의 독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이 미드웨이 해전을 기점으로 전쟁에 있어 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드웨이 해전의 승패는 태평양 전쟁의 향방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기세등등했던 일본은 미드웨이 해전의 패배로 점차 그 기운을 잃어가게 되었고 항공모함과 전투기 그리고 수많은 병력을 잃은 일본은 막대한 전력 손실로 인해 이어지는 전투에서 계속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이미 전쟁의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미국은 자국의 뛰어난 산업 역량을 군수물자 생산으로 돌렸습니다. 1943년 미국은 매달마다 최신형 항공모함을 한 개씩 찍어낼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고 90척이 넘는 함선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함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거대한 미국의 군사력과 생산력은 일본에 비해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드웨이 해전 뒤에 미군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견고하게 요새화된 길버트 제도, 캐롤라인 제도, 마셜 제도 등 수많은 일본령 영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니미츠 제독의 해병대는 솔로몬 제도의 과달카나를 탈환하려는 과정에서 끔찍한 지상전을 겪게 됩니다. 이 엄청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